이런 애들 말고 진짜 좋은 애들한테 옮겨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고, 회사를 사셔야 된다 지금 하반기 때는. 왜냐면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실패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의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SK증권 자산전략팀장님 이효석 팀장님 모시고 2부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 1부에는 이제 기후 얘기까지 좀 잘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이제 인플레이션과 금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일단 미국 10년물 금리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1.7%에서 지금 1.2%대까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또 한국의 이제 뭐 3년 국고채 금리는 또 좀 다른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금리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지금 이제 시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직 그 누구도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 10년물 금리가 한 이렇게까지 빠진다고? 이건 모든 분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아니, 연초만 해도 2% 간다고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 그러니까 경기는 좋아진다고 하고, 그리고 막 국채 발행은 많아질 거라고 하니까, 다시 말하면은 미국 정부에서 돈을 많이 빌린다는 얘기인데, 네. 돈을 빌리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그것도 금리가 올라가야 될 것 같고, 인플레이션도 온다고 하니까 금리가 올라갈 거야 될 것 같은데, 그쵸. 이건 도대체 안 올라가는 거는 대충 알겠는데 금리가 이렇게까지 빠지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워 하세요. 그런데 게다가 미국 10년물 금리가 1.2%까지 하락했으니까, 네. 이거는 뭐지?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해석은 크게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면, 네. 첫 번째는 이런 것 같아요. 금리를 연준이 올릴 것 같으니까 금리를 올리면 경기 다 끝난다. 경기 침체, 진짜 끝났다. 침체 우려. 이 금리 인상은 무슨 경기 완전 이제 끝났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걸 반영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요즘에 뭐 인플레이션 자꾸 얘기하는데 연준에서는 이걸 일시적이라고만 얘기하고 있으니, 네. 이러다가 이제 큰일 난다. 연준이 지금 잘못해가지고 아주 높은 인플레이션이 와서 연준이 결국에는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금리 올릴게요. 라고 하면 또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서 경기가 안 좋아지든, 아니면 금리를 올릴 것 같아서 미리 경기가 안 좋아지든, 네. 어쨌든 두 가지 모두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해석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두 번째 해석을 말씀드리면,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금리를 해석할 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팩터만 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잘 안 될걸요? 라고 말씀드렸면서 제가 수급을 좀 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급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래요. 모든 것의 가격은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아지면은 싸지고 살 사람이 많아지면 비싸지는 거죠. 그렇죠. 사과도 보면은 요즘에 뭐 수박이 풍년이면 수박 가격이 빠지고, 수박 먹고 싶은 사람이 예전보다 많아지면 수박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럼 국채의 가격은 금리하고는 반대로 움직이죠. 네.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은 국채 가격이 빠지는 거고, 네. 국채 가격이 빠지면 국채 가격이 올라가면 금리가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국채의 가격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를 해보면, 네. 국채의 가격은 언제 올라갈까요? 국채를 살려고 하는 사람 많을 때, 네. 혹은 국채가 없어질 때. 공급이 없을 때. 그러니까 국채가 생각보다 살 게 없어. 갔더니 시장에 갔더니, 국채 시장 갔더니 살 게 없어. 그럼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살 게 없다, 국채가 없어진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국채는 정부가 돈을 빌려달라고 시장에서 손드는 거. 그러면은 미국 정부가 지금 왜 손을 안 들고 있는지 이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7월 말까지 미국에서 있을 일 중에 하나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미국의 부채 한도입니다. 그러니까 부채 한도 이슈가 지금 걸려 있어요. 네, 한도 지금 많이 넘었죠. 많이 넘었죠. 저는 이 현상을 이제 좀 민망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너무 민망하지 않습니까? 부채 한도라는 걸 얘네들이 계속 정해놓고 1년에 한 번 정도씩 계속 올렸어요. 조금씩 찔끔찔끔. 네. 그러다 작년에 22조 달러 정도로 정해놨었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지금은 28조 달러가 넘어요. 민망하죠. 부채 한도가 이게 있으나 마나한 거고. 유명무실하네요, 한도라는 게. 그래서 그 부채 한도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알잖아. 내가 이거 돈을 빌리고 싶어서 빌리냐? 정부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 이렇게 제가 빙의해서 말할 때 미국 정부가 이제 말하는 내가 빌리고 싶어서 빌리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내가 빌리는 거지? 이거 좀 한도 이런 거 좀 유예 좀 해줘. 언제까지요? 그러니까 2021년 7월 31일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7월 31일까지만 일단 유예해달라고 얘기해놓고 이렇게 많이 써놓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금 이제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야죠. 의회에 가가지고 이거를 잠깐만요. 부채 한도를 어떻게 올려줄래요? 어떻게 할래요? 아니면 그냥 없었던 걸로 할까? 그냥 좀 더 유예를 할까? 이거 어떻게 할까? 지금 이미 많이 28조나 써버렸어. 22조까지 쓴다고 약속해놓고 좀 봐달라고 얘기하는 동안에 6조 8달러나 더 사버렸어. 이거 어떡하지? 이런 얘기를 지금 미국 정부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유예를 안 시켜주고 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지금 이미 한도를 넘어섰는데 해프닝이 생기겠죠. 미국 정부가 셧다운 될 겁니다. 그리고 뭐 미국 정부에서 일하는 그 직원들한테 돈을 못 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거고. 그런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죠. 네.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런 일은 없겠지. 그냥 어떻게든 넘어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있는데 물론 그렇게 넘어갈 거로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네. 뭐 안 될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이건 정치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결국은 해결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야 이게 맞아 그럼 등등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올 수가 있겠다. 그게 이제 노이즈가 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정부 입장에서 이렇게 부채를 많이 발행을 해놓고 돈을 많이 빌려놓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 정부가 현금을 또 엄청나게 쌓아놨습니다. 이 미국 정부가 현금을 얼마까지 쌓아놨냐면요. 한 1.8조 달러까지나 쌓아놨어요. 1.8조 달러 그러면 감이 안 오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GDP가 1.6조 달러입니다. 네. 우리나라 GDP보다 많은 돈을 현금을 쟁여놨어요. 평소에 한 8배 정도 많이 쟁여놓은 거예요. 근데 부채 한도가 끝나기 전까지 이 협상을 하기 전까지 미국 정부가 이 돈을 줄여야 돼요. 1,300억 불까지 줄여야 됩니다. 0.1까지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1.8이 있던 게 대략 한 0.78 정도까지 빠르게 낮춰놓은 상황이고요. 그 얘기는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던 현금을 시장에다가 대방출을 해놨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엄청나게 돈을 뿌려댔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RRP, 역-RP가 뭐 시장에 뭐 난리가 났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돈을 너무 짧은 시간에 뿌려대니까. 그리고 뿌려대는 동안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채를 발행하면 또 돈을 줄여야 되는데 될까요? 그러니까 국채는 발행을 안 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왔으면 이게 설명이 된 거예요. 미국 국채 발행을 안 하는 거예요. 왜? 현금을 줄여야 돼요, 지금. 미국 정부가. 그 미국 정부가 줄여야 되는 현금을 감안했을 때 국채 발행을 안 하니까 시장에 나갔는데 국채가 없어. 국채 가격이 오르는 거죠. 돈은 많은데. 연준에서는 지금 계속 800억 달러씩 매달 사고 있는데 국채가 없어서 시장에서 국채를 사긴 해야 되는데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국채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금리는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장황하게 이 설명을 했던 그 로직이 지금 미국의 채권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팩터다. 사람들이 지금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는 우려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 부분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런 요인들이라는 거예요. 기저에 있는 수급 요인. 그러면 우리가 금리를 전망할 때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건 뭐냐? 그러면 부채 한도가 언제 해결가 되냐, 어떤 식으로 해소되냐, 이런 불확실성이 끝나면 금리는 이렇게까지 많이 빠지면서 야 경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망하는 거 아니야? 더블 딥 아니야? 혹은 스태그플레이션 아니야? 이런 우려들이 막 더 생길 수도 있겠지만 진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7월 말에 가서 부채 한도 협상이 잘 끝난다면
그러면 지금 막 미친 듯이 하락하고 있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반등을 할 수도 있겠네요. 진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하향 안정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높은 이 지금 뭐 1.8 이 정도 수준, 1.7 이 정도 수준에서 1.2까지 낮아졌는데 네. 그럼 다시 2%까지 가냐? 이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올해 하반기 내내 뭐 이렇게 내려온 상황에서 이 수준에서 이렇게 안정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사실 이런 전망은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은 환경이에요. 금리가 올라갈 거라는 기대가 있었을 때 성장주가 힘들어지고 뭐 이런 거지만 금리가 요거 안정되겠다. 그러면 주가에는 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매크로 환경이 산이 하나 남은 거예요. 지금 정확히는 2개 남은 건데 첫 번째는 부채 한도 협상이 그냥 노이즈 없이 노이즈가 있더라도 해결이 되면 하나가 끝나는 거고, 두 번째 산은 테이퍼링인데 테이퍼링 역시 저는 이 불확실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테이퍼링을 어떻게 할 건지 여기서 어떻게 할 건지는 테이퍼링이라는 거는 미국 연준에서 매입하는 국채 혹은 MBS의 양을 서서히 줄여가겠다라는 얘기고, 그 얘기는 풀리는 돈을 100이었다면 이걸 90, 80 이런 식으로 줄이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줄이겠다는 얘기를 할 때 어떤 자산부터 MBS부터 할 건지 국채도 할 건지 언제부터 할 건지 어떤 속도로 줄일 건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이 테이퍼링을 정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것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끝난다, 테이퍼링을 언제 하겠다 이런 얘기가 끝난다라고 하면 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이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금리는 또 안정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요인들을 조금 뭐 여름 뭐 상간에 뭐 여름 여러분들이 휴가를 가셔야 되는 타이밍에 우리나라 시장에 글쎄요 뭐 노이즈로 계속해서 작용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국채금리가 많이 하락한 거에 대해서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원인으로 찾는 의견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이 위험 자산에 대한 매도가 나오는 거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도 지금 3만 불이 깨졌거든요. 네. 주식도 좀 떨어지고 있고, 이렇게 위험 자산을 팔고 그리고 국채를 살려는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충분히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어쨌든 그러니까 미국 연준에서도 그렇고 6월달 FOMC를 기점으로 해서 저는 이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그 호키시라는 단어가 있고 도비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네. 호키시는 이제 매처럼 무섭게 막 연준이 막 금리 확 올려버리고 갑자기 자산 가격 훅 빠뜨리고 막 이런 거 무서운 거 매파라고 얘기하고, 네. 비둘기파는 보듬어 주는 거죠. 뭐 시장을 너무 힘들었지, 오늘 안아주고 뭐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게 어떻겠니, 뭐 이런 거 이제 도비시 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럼 어떤 거는 호키시고 어떤 건 도비시 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를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자주 드는 설명이 뭐냐면, 지금 우리 재무부 장관을 하고 계시는 옐런 의장이 호키시 했을까요, 도비시 했을까요? 과거에요? 네, 연준 의장 했을 때 그분은 역사상 유례 없는 도비시한 연준 의장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분은 금리를 몇 번 올렸을까요? 5번 올렸습니다. 그럼 뭐야? 금리를 올렸는데 도비시하다고?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호키시하냐 도비시하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시장의 기대 대비 무서웠어? 시장의 기대 대비 따뜻했어? 요거지, 그냥 금리를 올렸어? 금리를 내렸어?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네. 시장에서 생각하는 연준이 이 정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있어. 그럼 도비시한 거예요. 근데 네가 시장에 여기서 생각하고 있지? 에이 이거 멍청한 것들. 그러면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뒤통수를 빵 쳐. 그래서 왜 때려? 이런 상황이 되는 거를 호키시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연준은 지금 어디에 있냐?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거예요. 명백하게. 그러나 분명히 이번 6월달 FOMC를 기준으로 해서 바뀐 건 뭐냐면, 시장의 기대는 여기 있지만 분명히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이쪽으로 조금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근데 시장은 이렇게 움직이면 계속 도비시한 상황으로 이어지긴 하면서 금융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된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시장의 생각보다는 이쪽에 있어서 도비시는 하지만 이렇게 이동했다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긴축 쪽의 방향으로 선회를 했다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저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시 말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는 정상화가 되는구나, 아주 먼 미래이긴 하겠지만 정상화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산시장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퀄리티 있는 애들로 가자.
옛날에 코로나 딱 터졌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얘기 많이 나왔던 얘기가 뭐였냐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직접 나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직도 저는 그 워딩이 하나하나까지 기억이 나거든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네.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망하는 회사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앞으로 6개월 동안, 그때 3월 달에 6개월이었으니까 작년 9월 달까지죠.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때문에 망하는 회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단 하나도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진짜?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물론 이제 워낙 급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나온 정책들을 보면은 그때 저희 팀원들이랑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야, 이거는 이 정도면 야, 회사가 망하겠다고 손을 들어도 아니야, 너는 그냥 더해. 코로나 때문에 망하면 안 돼. 이런 정도다 라는 얘기를 했을 정도였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부양책을 썼었어요. 네. 물론 그게 코로나 때문이 아니었어도 망했어도 이상하지 않았던 회사들조차도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살아남았던 거죠. 비유를 하자면은 좀비 기업인데 네. 그냥 돈을 뿌려주고 유동성을 뿌려주고 유해 조치를 해주니까 자기가 좀비가 아닌 것처럼 사람처럼 이렇게 돌아다녔던 거죠, 그동안. 근데 이제 좀 바뀌는 겁니다. 그때부터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고 연준도 여기서 시장의 기대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인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움직인 걸 보고 한국은행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방향 바뀌었구나, 우리도 빨리 바꿔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금리를 올해 분명히 올릴 거고요. 네. 한 번 혹은 두 번까지도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가 지금 이미 형성돼 있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봤던 유예 정책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될 거냐 생각해 보면 거의 대부분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보게 될 건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좀비인데 이렇게 하면서 돌아다녔던 그 기업들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그럼 그 어려워지는 회사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이런 애들 말고 진짜 좋은 애들한테 옮겨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고, 네. 그걸 저는 이제 퀄리티라는 단어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 퀄리티가 높은 회사를 사셔야 된다, 지금은. 하반기 때는. 왜냐면 정상화가 되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면 퀄리티가 높은 회사는 어떤 회사냐? 기업이 망할 것 같은 리스크를 확률로 계산하는 그 식이 하나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알트만 교수님이 개발한 Z스코어라는 값이 있어요. 네. 그거는 뭐냐면 재무제표를 보고 이 기업이 망할 가능성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망할 수 있는 회사들 1등부터 꼴등까지 하면은 퀄리티가 높은 회사는 여기입니다. 망할 가능성이 낮은 회사, 이게 퀄리티 높은 회사죠. 또 하나는 이 회사의 성장성이 있어서 매출의 가시성 그리고 이익의 가시성이 높은 회사들이 퀄리티가 있는 회사다라고 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그 전망이 굉장히 뚜렷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추정치를 봤을 때 뭐 1,000억을 벌 거다라고 했을 때 애널리스트의 추정치가 1,000억 근처에 있는 회사들 하고, 어떤 사람은 2,000억 벌 거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적자 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네. 그 회사 둘 중에 어떤 회사가 더 퀄리티가 높은 회사냐라고 생각하면 이 가시성이 높은 회사가 퀄리티가 높은 회사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요즘에 보고 있는 인플레이션 여러 가지 있지만 구리 가격, 뭐 네. 유가 가격, 유가 목재 막 이런 것들 올라가는 그 가격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PPI라고 얘기하죠. 네. 짜장면집으로 비유하자면은 밀가루나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양파, 이런 가격들이 PPI인 겁니다. 가게 입장에서의 가게 물가. 입장에서 내가 짜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사와야 되는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걸 PPI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라고 네. 얘기합니다. 생산자 물가. 생산자 물가입니다. 네. 근데 CPI가 또 있죠. 네. 이거는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짜장면 가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 가격인 거죠. 소비자들한테 물건이 오는 그 내가 사는 그 가격, 이게 이제 소비자 물가 CPI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 PPI에서 CPI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기업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은 내가 사오긴 사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짜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 비싸게 사고 양파를 비싸게 샀잖아요. 그럼 이 기업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짜장면 가격을 올려야죠. 그렇죠. 그 올리는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격 정가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가격 정가를 했는데 짜장면은 그래서 10,000원 하던 걸 15,000원 올렸어요. 근데 아무도 안 와. 그럼 이건 가격 정가를 못하는 회사인 거죠. 그렇죠. 그런 회사는 퀄리티가 낮은 회사인 거죠.
퀄리티가 높은 회사는 퀄리티가 높은 회사 브랜드가 있고 사람들의 고객들의 충성도가 있고 다른 경쟁사와의 그런 그 경쟁 강도가 낮아서 가격 전가를 잘할 수 있는 회사는 퀄리티가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을 사시는 게 맞다는 거죠. 최근에 라면 가격도 인상을 굉장히 크게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12%나 인상을 했는데 네. 만약에 이거를 가격을 12%나 올렸을 때 회사 입장에서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쵸.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만약에 오뚜기, 올렸는데 그렇죠. 오뚜기가 만약에 이걸 올렸는데 수요가 완전히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했으면 못 올렸겠죠. 네네. 근데 올렸다는 거는 회사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도 어느 정도 그래도 팔리겠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올렸을 것이고. 네. 그럼 이런 기업은 퀄리티가 있다고 봐도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특히나 음식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옛날에 탐방을 많이 다녔거든요. 오뚜기도 저기 송파구에 있는데 되게 멀어요. 탐방을 한 달에 한 번씩만 받아주셔가지고 제가 자주 갔었는데 그 기업에 가면은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보수적인 회사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 보수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하셨지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보수적으로. 이게 올리면은 이게 사람들이 먹을까? 안 먹으면 어떡하지? 우리 회사 힘들어질 텐데 어떻게 이거 모여가지고 한번 얘기해보자. 얘기를 엄청 많이 한 다음에 올린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충분히 가격 전가 가능성이 높다라고 스스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면은 퀄리티가라는 관점에서 가격 전가라는 관점에서는 좋은 시그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국내 기업도 많이 발굴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파월 의장은 계속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일시적이다라고 하고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한데요. 최근에 뭐 물가 지표, 뭐 CPI도 보면 그렇고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하반기 혹은 내년에 가면은 도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파월의 근거는 뭘까요? 제가 파월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많이 했는데 파월이 얘기하는 걸 보고 너 4월이나 5월달까지만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그래 오케이 그런 거는 뭐 기저효과가 있었으니까 근데 연말까지 일시적이라고 하면 어떡하냐 이거는 뭐 이건 말이냐 방구냐 이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리고 연말까지 계속 인플레이션이 높으면은 그거는 일시적인 거 아닌 거 아니냐. 그러면 일시적인 거라는 말의 반대말은 뭘까요? 지속적인. 일단 지속적인이라는 생각이 떠오르죠. 네. 그러면 얼마나 지속적이어야지 그러니까 파월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일시적이 아니었네요. 라고 얘기할까요?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다시 말하면은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의 반대말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의 반대말은 뭘까요? 파월이 자주 얘기하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 다이나믹스예요. 인플레이션 다이나믹스라는 건 뭐냐면요. 인플레이션, 즉 가격이 올라요. 네.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생각이 바뀝니다. 가격이 올해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올라가겠다. 그리고 내후년에도 올라가겠다. 라고 생각이 바뀝니다. 그쵸. 그리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사겠죠. 내일 살 거를 내일 사면 가격이 또 올라갈 줄 모르니까 오늘 사자 그냥. 이렇게 행동이 바뀝니다. 그럼 행동이 바뀌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또 올라갑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서 요거를 인플레이션 다이내믹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인플레이션 다이나믹스가 형성될 때야 비로소 이거는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가격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생각과 행동이 중요합니다. 그럼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뭐냐? 고용이죠. 고용이 얼마나 되느냐. 네. 그리고 임금이 어떻게 되느냐 라는 얘기가 되게 중요한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매달 발표하는 고용지표를 볼 때 이번 달에는 예상치가 30만 명이었는데 40만 명이나 그리고 임금 인상률은 2.3%, 2.4%나 이게 뭐가 중요하죠? 저는 하나도 안 중요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2018년, 2019년에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미국의 총 고용자 수보다 극단적으로 많이 빠졌을 때 2천만 명이나 잡을 잃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1,300만 명이 일자리를 되찾아서 지금은 700만 명이나 여전히 놀고 있어요. 네. 이전에 비해서. 그럼 우리가 경제를 분석하는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일하는 사람이 늘었어 그래서?
아직 코로나 그렇죠. 전에 비해서 이게 중요한 거지. 시장이 지금 40만 명 했는데 35만 명.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그럼 지금 아직도 700만 명이나 남았어요. 700만 명이나 더 일자리를 찾아야 비로소 코로나 이전의 수준의 구매력을 갖춘 개인들이 생기는 건데. 근데 그걸 분석을 하지 않고 뭐 고용이 뭐 너무 임금률이 뭐 어떻게 이거는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얘기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적어도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야 제가 아까 그렸던 가격, 생각, 행동 요 선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계속 되겠죠. 내년에 당장 가격이 더 올라간다고 한들 지금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여전히 뭐 300만 명, 500만 명이나 일을 안 하고 놀고 있는데 과연 이게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 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사실 파월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가격이 올라가는 건 좋아요. 양파 가격이 올라가고 밀가루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짜장면집에서 짜장면 가격을 올리겠죠. 10,000원에서 15,000원 올리고 15,000원에서 20,000원까지 올릴 겁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 사 먹죠, 사람들이. 아직 나는 일자리도 없는데 계속 사 먹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을 하시면은 조금 해석을 쉽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 파월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이해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사실 투자의 관점에서는 도움이 돼요. 파월 저 나쁜 놈 뭐 저 지난번에 일시적이라고 하더니 뭐야 이거 또 뭐 말 바꿨네 막 이러면서 이제 쟤네들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돈 벌기가 어렵다. 혹시 이런 생각은 어떨까요?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는 고용이 아직 여기까지 못 올라오고 아직 이 정도 단계에 머물지만 사실 고용이 이까지 올라와야만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는 걸까? 왜냐하면 이미 자산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오히려 코로나의 수혜를 받다고 할까요? 소득이 많이 늘어나고 이런 계층도 많아지고 최근에 보복 소비도 많이 일어나면서 소비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고용자 수가 완전하게 회복이 안 되더라도 그나마 고용이 된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늘려가지고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지거나 이런 상황이 온다면은 파월도 생각을 달리할 수 있을까요? 네, 되게 좋은 질문이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양극화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이 쓰지 않을까요? 요즘인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아니 아직 취직은 못했는데 취직은 못했지만 내가 주식회가 대박이 나서 그 돈으로 돈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요 질문입니다. 그러면은 주식으로 돈 번 사람도 누구냐? 대부분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동학개미분들도 돈을 많이 벌었겠지만 그분들이 번 돈이 많았을까요? 아니면은 원래 대주주가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당연히 대주주가 많이 벌었고 이 과정에서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양극화의 심화예요. 그럼 양극화의 심화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디플레이션을 만드는 영향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뭐 명품 가격은 올라가죠. 네. 그런 가격들은 사치제나 이런 가격들은 비싼 제품의 가격들은 올라갑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짜장면 가격이 올라가진 않는다는 얘기죠. 짜장면 가격. 왜냐하면 앨런 머스크가 돈을 작년에 이렇게 많이 벌었네. 아이고 내가 짜장면을 그러면 하루에 10개씩 짜장면을 먹어야겠다. 이렇게는 안 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 국민들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언제부터 바뀌었냐면 2008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분석을 할 때 저축률이 미국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엄청 많이 저축을 해놔가지고 개인들이 지금 돈을 이만큼 쌓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돈이 대방출되면서 엄청난 보복 소비가 일어날 거야 라는 분석을 하신 분이 많잖아요.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약간 반기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미국의 고용 그 저축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지난달에 비해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렇게 올라간 것만 보지 말고 1980년부터 한번 보실래요? 라는 질문인 거죠. 1980년대부터 보면 1980년대부터 저축률은 2008년이 올 때까지 40년 내내 빠졌어요. 저축률이 계속 빠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그냥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는 거예요. 내가 100을 벌었어. 야, 그 100을 벌었으면 97까지는 써도 되는 거 아니냐? 뭘 걱정하고 그냥 쓰자 그냥 이러면서 써가지고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에 미국의 저축률은 3%였습니다. 100을 벌면 97을 써버렸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저축률이 계속 올라갑니다. 코로나 직전에 12%까지 올라갔는데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왜 올라갔냐? 불안하니까. 코로나가 아니고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미국 사람들이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잠깐만 나
이거 이러다가 일자리가 계속 있는 게 아니네. 더 잘릴 수도 있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게 저축률이 계속 올라갔다라는 거죠. 이게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이 터지면은 과거에도 그렇지만 저축률은 올라가는 경향이 큽니다. 이게 이제 과연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던 건 내려오겠죠. 그러나 이게 이렇게 올라갔던 게 이렇게 내려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개념도 이해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오늘 정말 많은 거를 저도 배웠는데요. 네. 네, 좋은 의견 너무 잘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미있으셨을 것 같아요. 들으시는 분도. 네. 네. 그 이호석 아카데미라고 네. 개인 채널을 또 운영을 하십니다. 네네네. 네, 저도 즐겨보는 프로인데요. 많이 찾아가셔서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네, 저희 자매 채널로 같이 자매 채널로. 네. 네. 알겠습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개인적으로 이호석 아카데미란 채널은 애정을 가지고 제가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제목에서도 느끼시겠지만 저는 공부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좋지만, 단기적으로 가격이 어떻게 될 건지 민감하게 이거 트레이딩 하려고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큰 틀에서 좀 보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제가 점검하면서 설명해 드리려고 나름대로 그렇게 체계를 잡아서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호석 아카데미라는 그런 코너를 만들어서 지금 한 연준부터 시작해서 환율, 금리, 재무제표 등등 이렇게 쭉 영상을 올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을 찾아가가지고 제가 배우고 내가 정리해서 노트 필기해서 시험도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4강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오셔서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사실 굉장히 뭐 금리나 인플레이션이나 고용 다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고 어려운 얘기들인데 네. 정말 쉽게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많은 걸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또 초대 드리면 또 와주시길. 네, 집이 가까우니까 네. 한 번씩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네. 저희는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